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올해 코인으로 최대한 많이 벌어 놓으셔야 할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의외의 뉴스가 눈에 들어와서요.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번 사이클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불장이 올 수도 있다. 심지어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기관의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탈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세 명의 분석가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분이 오늘 썸네일에 있었던 이제 지가 엑소더스라는 업체의 CEO 리처드슨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특이한 얘기를 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이 불마켓에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는 불마켓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라울팔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불마켓이 진행이 되는데 연장이 됐을 뿐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과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기관만 불마켓에 있다는 겁니다. 기관만 막 허겁지겁 막 신나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개미들은 이를 인식조차 못하는 사이클일 수 있다. 저는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개미들은 이게 지금 불마켓이고 베어마켓이고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다 떠나고 나갔다. 개미들이 그래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얘기인데요. 온체인 애널리스트 다크포스트도 이달 초에 1비트코인 미만의 바이낸스 유입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거의 완전히 빠져나갔다. 완전히 씨가 말랐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왜 그 의미냐? 바이낸스는 개미들의 거래소를 대표하고요. 1비트코인 미만이라는 건 소액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개미들이 정말 다 사라졌다. 그리고 있는 분들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클 또는 미카엘 반데포프라는 분, 알트코인 투자자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고물가로 인해서 개인들이 지금 매달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된 것 같다. 좀 공감이 되시죠?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은 기관 주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생활비 자체가 없어지고 워낙 폭락을 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아예 사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좀 말은 다르게 했지만 공통점이 있죠. 지금 기관들은 묵직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심지어 불마켓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개미들은 이거 거의 혼수 상태로 다 떠났다. 학을 떼고 떠나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도 제정신이 아니다. 요게 지금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기관들만 많이 매수를 하는 꽤나 매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불마켓이라고 말했을까?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과거의 사이클과 현재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과거라 함은 주로 17년과 21년을 의미하겠죠. 자, 과거에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를 했었고 잡코인들 투기 위주로 10배, 20배 이런 것들 위주로 오르면 더 오른다라고 했었는데 반해서 사실 2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물 ETF가 등장을 하고 연기금, 나아가서 국가들이 이제 전략 비축을 시작을 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미 DAT 기업들이 나와서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눈에 보더라도 굉장히 큰 기관들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잡코인을 오른다고 해서 더 사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유동성이 없으면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굉장히 큰 코인 위주로 기관 장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단기적으로 폭등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비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완만하게 이거 비트코인 언제 올라왔어?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우상향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런 느낌으로 완만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높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큰 코인에 좀 적용이 되겠죠. 작은 코인은 여전히 훅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자극적인 밈코인, 알트코인이 나오고 누가 퇴사를 했습니다. 10배, 20배 수익을 인증을 하고 혹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겠지만 현재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극소수의 알트코인 위주로만 천천히 그나마도
이제 조용한 장외 거래로 진행을 한다든지 기관들이 직접 산다든지 그러니까 ETF 사는 거 외에는 집계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장외 거래로 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불마켓이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거는요. 수천 년간 자산 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이 있었는데 바로 기관들은 조용히 쌀 때 계속 매집을 하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뭐 언론에 나오고 호재를 띄우고 해서 개미들을 결국은 가격 올려서 설거지를 시킨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주의하실 게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개미들이 불장을 늦게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안 그래도 뭐 과거 같으면 뭐라도 올라가고 뭐 디파이 서머라도 찾아오고 뭐 AI 코인이라도 날아가고 뭔가 뭐 10배, 20배가 나와야 되는데요. 거의 씨가 마른 상태잖아요. 그냥 뭐 금이 오르고 뭐 유가가 오르고 방산주 날아가고 뭐 IPO 한다 그러고 한국 국장 날아가고 뭐 이런 뭐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데 굳이 코인에 와서 뭐 알트코인 찾고 이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장을 굉장히 늦게 인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또 스멀스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불장이란 걸 알아차렸을 때는 뭐 엄청나게 올라 있을 때겠죠.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한때 뭐 2023년 초에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뭐 1억 6천, 뭐 7천 뭐 이렇게 오를 정도로 그때서야 이제 뭐 불장임을 인식을 한다면 개미들이 또 대형 참사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것보다는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념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소개를 해드리면 힘든 시기, 긴가민가한 시기를 이겨내면서 27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많이 벌어 놓으셔야 된다. 드디어 올 게 오고 있어요. 세금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큰 이벤트가 없다면 27년도에는 아마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전에 요런 뉴스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산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여러 개 이제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요 뉴스는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감사원이 복지부에게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 코인 포함해라. 이거는 재산이야. 이 법령 개정이 사실 보통 일은 아닌데요. 감사원이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볼 땐 27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재산, 심사 재산으로 포함한다는 게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한번 제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이게 무섭거든요. 자, 손해여도 재산은 부동산은 보유세 냅니까? 안 됩니까? 냅니다. 그쵸. 내가 부동산을 꼭대기로 샀다 해도 보유세를 낸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코인이 마이너스 90%여도 이거 재산이네. 환산소득이 있겠네.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심사에서 탈락을 시킬 수도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보료랑도 이게 엮여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 재산과 디지털 자산을 소득 환산액 산정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을 뜯어 고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27년도에 코인에 이제 익절을 하면 세금이 부과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기타 수익이라는 겁니다. 기타는 정말 임시예요, 임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아직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일회성 소득으로 보고 마치 이걸 로또 복권이나 경품 당첨이나 상금, 뭐 사례비, 뭐 요런 거예요. 뭐 조금 나아가면 강연료, 뭐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일회성으로 뭐 로또 대박 나는 이런 임시 이제 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요, 양도세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이거 기타 수익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한 불이익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세금을 내면 또 뭐가 따라온다? 기초연금이 따라온다고 지금 뉴스를 통해 봤고요. 그러면 건보료가 또 따라옵니다. 이게 기타 수익으로 하면 건보료가 치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요럴 확률들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시죠. 우리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있잖아요. 과세 구조를 이제 한눈에 알 수 있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국내 주식은 아시겠지만 대주주 외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제 뭐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즉 껍데기만 보면 해외 주식과 코인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과세 대상 있음 있음. 그리고 뭐 기본 공제한대와 250만 원, 250만 원.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청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둘 다 한 5천만 원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22% 정도를 이제 내야 된다. 근데 껍데기만 보면 비슷하죠. 근데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주식과 코인에 굉장히 큰 벽이 있습니다. 즉 코인이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 이거는 지금도 거의 뭐 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결정적으로 손익 통산이 해외 주식은 전체적으로 통산 가능. 당연한 얘기잖아요. 수익이랑 뭐 손해랑 뭐 A 주식이랑 B 주식이랑 이렇게 하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코인은 원칙상으로 이론상으로는 되지만 이게 여기 제한적으로 가능이라고 써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뭐 게이트아이오나 뭐 비트겟이나 이런 데서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내가 다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때 샀고, 이때 팔았고, 이때 샀고, 이때 팔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겠죠? 탈중앙화 거래소는요. 그거는 더 어려울 거고, 내가 지갑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큰 해외 주식과 차이가 손실 2월 공제가 해외 주식은 5년간 가능하고요. 코인은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해외 주식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해를 봤다고 해야지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 차에 해외 주식을 1,000만 원 손해 봤어요. 손해봤는데 그 다음에 뭐 800만 원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 1,000만 원 마이너스였으니까 뭐 800만 원에 대한 세금 안 내도 되겠죠. 근데 코인은 다릅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손해를 봐도 올해 800만 원 수익을 보면 그냥 800만 원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이게 좀 세금을 더 거두려는 그런 약간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은 이거 이 뉴스 한 달 전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코인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보셨겠지만 코인을 두 번이나 다른 해커들이 뭐 해커라고 하기도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국세청 뭐 USB 같은 지갑에 코인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니모니 코드라는 쉽게 얘기하면 비밀번호의 원본, 마스터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USB에 코인 여기 들어있으니까 코드를 뭐 여러 방송에 다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 보고 다 1차 탈취자가 쏠랑 빼갔네요. 근데 막 언론이 뭐라 뭐라 하니까 2시간 만에 이제 돌려줬는데 두 번째 해킹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이제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다 팔아서 뭐 커스터디 업체에 맡겼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세금이 좋긴 한데 이게 준비가 잘 된 건지 참 걱정이 되긴 하죠. 이 형평성 맞게 할 수는 있는 건지, 왜 기타 수익으로 하는 건지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보수적으로 우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년도에 세금도 낸다. 그리고 기초연금 등에도 포함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뭘 주의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제가 나이가 안 돼서 몰랐는데요. 기초연금이란 게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위 70%가 받는 거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안 받으면 뭐 부모님 세대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웬만하면 다 걸린다. 그러니까 총 뭐 어르신들 인구를 97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650만 명 정도가 받으니까 거의 가정당 한 분 이상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26년 기준으로 월 최대 35만 원을 준다. 뭐 4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큰 돈을 받는 거죠. 자, 선정 기준이 있겠죠. 이걸 신청을 해야 주겠죠. 근데 소득 인정액, 즉 재산 환산액의 소득,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이제 재산으로 환산을 할 겁니다. 물론 코인보다는 더 소득 이제 공제를 금액 공제를 많이 해주지만요. 아무튼 월 소득이 한 월 247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관리를 하실 필요도 있겠죠. 뭐 200만 원 뭐 이하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등장을 하죠. 한 어르신이요. 비트코인을 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익절도 아니고요. 뭐 손해 마이너스 90%여도 1억 원이면 이건 재산인 겁니다. 거의 뭐 보유세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수익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익절 손해를 안 했어요. 나는 들고만 있어도 월에 약 27에서 3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1억 원 정도가 있으니까 연간 한 4% 정도는 번다고 국세청에서 가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게 왜 27에서 33이냐면 금융재산은 금융공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에서 원래는 2천만 원 빼서 8천만 원에 이렇게 때리면 27만 원이고요. 다른 데서 이미 공제를 써서 없다. 그러면 33만 원으로 가정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기초연금을 기존에는 받았어요. 근데 내 기존에 소득 인정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을 뭐 환산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은 참고로 제 기억에 뭐 수도권 뭐 이런 데는 한 1억 3,500만 원인가 이 부동산 공제 많이 빼줍니다. 금융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뭐 중소도시는 한 8천만 원 정도 빼주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가 월에 한 22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받고 계셨겠죠.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빵 하고 들어와서 너 한 30만 원 더 벌잖아. 그러면 더하면 2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7만 원 기준을 3만 원 차이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받으셨던 게 탈락이 된다. 아마 대부분 이제 해당이 됐을 거니까 내 기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좀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약간 뭐,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보료.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요. 근데 일단 건보료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눈에 보실 때 양도소득세가 없죠. 아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는 말은요. 건보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자, 배당, 기타는 있네요. 기타는 아까 그 임시로 코인에게 이제 허용이 됐던 자산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100%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 1,200만 원에 내가 기타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1,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엄청 불리한 겁니다. 말 그대로 로또인데 로또랑 지금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해외 주식일 때 뭐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 보셨지만 이자랑 배당은 있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직장인이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양도세를 많이 냈으니까 그걸로 퉁 쳐준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인은 뭐 그런 게 없다는 거고요. 다만 해외 주식도 배당은 냅니다. 국내 주식도 배당은 내요. 이자 같은 거. 요거는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아마 건보료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2천만 원 넘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해외 주식보다 많이 불리한 상황인 건 맞다. 그래서 나중에 뭐 청원이나 이런 할 일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로 바꿔야겠죠. 지금 임시로 하는 게 이게 맞나? 예전부터 이건 조금 제가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게 왜 안 바뀌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 세수가 감소되겠죠. 아까 기타 소득이 특징이 뭐였나요? 손실 2월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수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나라 같으면 기타 소득이라고 하진 않겠죠. 뭐 자본 이득이나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대부분의 이제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뭐 싱가포르 등등은 장기 투자자와 이 단기 투자자 세금을 또 달리합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게 좀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게 없는 것도 너무 아쉽고 게다가 코인은요.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특정 재산 뭐 부동산으로 치면 6월 1일 같은 거죠. 요때 들고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은 냈는데 뭐 막 마이너스 80% 90%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조금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겠죠. 뭐 세금을 제때 내면 좋은데
문제는 비트코인 ETF도 지금 안 나오고 참 갈 길이 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대비는 해야겠죠. 일단 주의할 점은 뭘까요? 딱히는 없습니다. 그나마 당장 할 수 있는 절세를 그나마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냥 손익 관리를 한다. 뭐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아마 할 텐데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같은 해에 수익 난 코인과 손실이 난 코인을 함께 정리를 해서 좀 당해 연도 내에 손익을 최소화하는 방식. 2월이 안 되니까 당해해야 되는 뭐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26년 말까지 나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크게 올라가면요. 그래도 익절은 어느 정도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큰 손절, 정말 뭐 정말 애증의 코인들이 있잖아요. 요런 큰 손절은 그래도 26년도엔 세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7년도에 다른 거 익절할 때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똔똔을 좀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뭐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뭐 해외 주식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거 아마 아시겠지만 27년도부터 세금을 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로 내가 막 10년 전에 바이낸스에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증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26년도 12월 31일 시가 중에 높은 금액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26년 말에 엄청 코인이 많이 올라 있으면 어차피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과세 시작 시점에 취득가액이 높게 잡혀서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연말 기준으로 높다면 막 일부러 막 또 파실 필요는 없겠다. 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뭐 부모님 계좌로 내 코인을 운영한다. 뭐 부모님들 뭐 업비트나 이런 걸 뭐 내 핸드폰에 깔았다든지 해가지고 부모님이 잘 못하시니까 부모님 계좌를 내가 운영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일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부모님 계좌로 막 수익이 다 잡힐 거 아니에요. 뭐 손해를 보더라도 아까 재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고 나는 내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참 체감할 수 없는 불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참 힘든 시기지만 이런 불장도 잘 대비를 하셔서 올해 좀 많이 벌어두시고 미래를 잘 준비해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서 잘 견디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